시사 안드로메다. 이번 주 국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네. 부결 사태. 이것도 정말 초유의 사태죠? 그렇죠. 처음 있었던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했어요. 뭐 네. 환성을 지르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참 이렇게 이게 무슨 뭐 포옹하고 월드컵입니까? 예 그런 일인가 지금 뭐 싶은데. 대통령 당선된 느낌이니까요. 네. 박주민 변호사는 이 문제 가지고 뭐 여러 토론부에도 나가서 얘기하고 그랬죠.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헌법재판관을 새로 뽑는 게 아니고 네. 헌법재판관인데 대행하던 사람, 재판소장 대행하던 사람을 대행을 떼는 거거든요. 이건 어쩌면 좀 요식적인 어떤 절차인데 그 요식적인 절차를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145대 145입니다. 네. 그 모습이 상당히 저는 어색하고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그래서 아쉬운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년 반 동안 별 문제 없이 재판관을 했는데 또 그 국민의당 쪽에서 뽑아준 사람이에요. 김희수 재판관 네. 후보자는. 그렇게 편향적으로 방송했는데. 아 편향적이가 아니고 제가 지금 거기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 문제가 좀 있어. 참.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 진료도 네네. 열렸고요. 뭐 그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의 답변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또 그와는 별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그게- 이후로 뭐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안겨준 폭풍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소년법 개정 문제도 쟁점이 될 듯한데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이란 저런 것 때문에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초대한 분은 지난 11일 대정부 질문에 참여했고 소년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는 네. 분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분인데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시고 집권 여당의 간판 의원이죠. 그건 아닌가요? 핵간판이에요. 아, 얼굴을 네. 그래요.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집권 여당의 핵간판 바로 이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드로메다 표창원입니다. 이거 안드로메다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뭔가 저 멀리 있는 개념 상실한 뭐 이런. 그걸 갖고 오는 갖고 거죠. 오죠. 갖고 오는 네. 건가요? 예. 안드로메다 나간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요즘 그 뭐 블랙리스트 파문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로 인해서 방송국 지금 파업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저 표창원 의원 KBS 불의 명곡 네. 오늘 방송 나갈 이 시간에 나오셨어야 되는 거고 원래 파업했어요. 파업에서 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파업 때문에 거부하셨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네. 거기 안 나가고 여기 온 거 잘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노래하라 그래서 한다고 승인은 했는데 동의는 했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뭐 또 이렇게 욕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아니, 것들이 있었죠. 불의 명곡 나가신다 그래서 뭐 심사를 하나 이랬거든. 필요하시죠. 어떤 노래를 부르러? 장재현 의원하고 아니 장재현 의원도 거부한 겁니까 출연을? 같이. 예, 일단 제가 먼저 죄송하지만 안 나갈 수 없다. 특히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노동자들이 파업도 하고 계신데 네. 나갈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정의당 네. 추혜선 의원이 같이 출연 거부하셨고 바로 그 다음에 또 장재원 의원이 제가 올린 SNS 글을 리트윗하면서 같은 그 동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두 분이 그래서 상당히 친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 뭐였죠? 그래 있어요 그런 거. 네. 예. 야 장재원 있습니다 그런 거. 네. 근데 준비는 다 하시고 안 나가신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보좌관들 분들 보좌진 분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1인 기획사처럼 뭐 준비 많이 하셨대요. 노래도 하시고. 준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만 준비한 게 아니라 네. 편곡을 하시고 저랑 같이 듀엣을 부르실 그렇지. 가수분도 준비하고 오케스트라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했죠. 네. 그러면 뭐 준비 다 되셨으니까. 아니 뭐 다음에. 방송사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면 가서 네. 하시면 되죠. 네, 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예능 프로에 출연하고 있고, 네. 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뭐 심상정 대표도 예능 프로 많이 출연하고, 정세균 의장도 출연하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거, 예. 이거 뭐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점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너무 쇼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적 지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께서 결정하실 문제 같아요. 괜찮다 싶으시면 정치인들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해야죠. 망가질 본인이 수 싫어도. 있다. 예, 망가져라 망가져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고 포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싫다고 하시는데 자꾸 나 좀 봐줘라고 나간다면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는 일단 본인들이 원한 것보다는 시청자들이 원하시고 그걸 받아서 방송국 제작진들이 와달라 이런 거라서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표 의원님은 지금 하루에 방송 몇 개 하세요? 고정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런데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뭐 바쁘셔가지고 제 방송 제작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작가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시청률을 빨아당긴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표현이 나오면 뭐 1% 2%가 그냥 금방 빨아당기기 때문에 너무나 인기가 좋습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뭐 본인은 인기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당 분위기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인기가 좋아요. 네. 당이 지금 이거 참 저희가 당뇨병에 좀 걸려 있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당 표현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오원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이도 표현하고 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다른 지금 민주당의 다른 국회에는 야당 하다가 여당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 표현 같은 경우 들어가자마자 여당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야당을 좀 하긴 했죠. 쭉 하셨죠. 조금 맛만 봤네. 불꽃처럼 화끈하게 네. 짧게. 화끈하게 보셨죠. 네. 네, 그러면 그 야당 의원이랑 여당 의원이랑 좀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그리고 다르다기보다 달라야 한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 여당이니까 네. 이래야 달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달라야 하지? 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좀 애매한 시기예요. 저희가 얘기한 적폐청산이란 거는 과거 정권들에 있었던 문제들을 드러내고 밝혀야 되는데 그건 야당들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저희가 여당이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 부처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편이라는 그런 그 반응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경계가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우리를 파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근데 자료 요청을 해도 옛날 야당 때처럼 잘 안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당 분위기와 위기와 관련해서는 안타깝죠. 저희가 어쨌든 야당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좀 도움을 얻어서 쟁점 법안도 통과도 시키고 청와대 정부에 힘을 실어 드려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여당적인 그런 좀 포용력, 예. 여당적인 좀 넓은 어떤 마음이나 뭐 비판하고 욕하시면 그냥 꿋꿋이 들어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까지. 예. 지금 SNS에 놀라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저는 공감하긴 하는데요. 네,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당시 네. 한호 자격하던 야당 의원들의 모습에서 전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요 SNS 글이 상당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최민식입니까? 근데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글을 쓴 그렇죠. 것은. 아니 그 순간 뭔가 좀 슬펐어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패배했고 저분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반성도 하고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사람에 대한 거 인사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희수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100일이 넘었죠. 네. 계속 그냥 대기 상태에서 그렇죠.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 본회의 상정이 되느냐 이렇게 끌고 온 거란 말이죠.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거기다 그 사이에 이분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며 뭐 여러 사람 저한테도 수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이분을 음해하는 네네. 특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네. 아주 그냥 그 보기만 해도 아유 이렇게 네.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내용들 음해하는 왜곡된 사실들 보내왔는데 그런 고통을 안겨드리고 마지막에 결국 145대 145로 부결시키고 나서는 환호작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네. 뭐 박수 치고 그냥 무슨 월드컵에서 우리가 뭐 골 넣은 것처럼 서로 저는 끌어안고 최근에 야당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좋나? 그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그 현상 그 상황이 마치 제가 어떤 악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 네. 야당 의원들 중에 이 글 보고 또 항의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셨나요? 아니요. 그건 없었고. 네. 전혀 없으셨어요. 요즘에 또 안철수 대표 발언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뭐 그 청와대가 국회 헌법상 권위를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대통령 보고 이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되니까 140부터 145가 나왔지요. 예. 요즘에 안철수 대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잘 안 봅니다.
그다지 이제 보고 싶지는 네. 않고요. 네. 물론 이제 이해는 하죠. 네. 그 지지율 4%의 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당이 좀 두려워도 하고 인정하는 이런 파트너가 돼야 네.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좀 그 시기도 그럴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방법도 그렇고 지금은 좀 뭐 안보 위기다 얘기하고 경제도 힘들고 정권 출범 초기고 적폐도 청산 안 됐고 어쨌든 당은 갈라져 있지만 같은 뿌리잖아. 5.18의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뭐 박근혜 그 국정농단에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의 어떤 피해자도 우리 공동 피해자와 같은 네. 이런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당장의 청와대의 어떤 와 그런 그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부터 내세우시는 게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그 투표 전에 뭐 지도부에서 의원들한테 설득 작업을 좀 해라 야당 의원들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표현 많이 좀 움직였어요? 움직이긴 했죠. 몸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저야 이제 사실 뭐 아직 초선이기도 하고 정치권에 인맥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뭐 상임위 활동이나 또 본회의 옆자리에 계신 분들 이분들께 고개 숙이고 두 손으로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는 했는데 얼마나 그게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딱 한 분만 바뀌었으면 그렇죠. 한 됐는데 분만. 네. 제가 한 분을 한 분께 좀 예를 더 열심히 잘 갖춰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자책감도 많이 느끼고. 예, 이 김일수 헌재소장 부결 사태 뒷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모시고 안철수 저격수 알겠습니까? 요즘 난리야. 무서워요. 예, 저도. 근데 불을 켜고 다니고 있어요. 강훈식 의원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창원 의원 프로필을 우리 박준 변호사 소개해 주시죠. 네, 표창원 의원님입니다. 1966년 5월 3일 가수 이승환보다 한 살 어립니다. 경상북도 포항 출생이고요. MB하고 똑같네 고향이. 1989년 경찰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찰관에 임용이 됩니다. 91년 부천경찰서 형사과 형사를 하고 93년 5월달에 영국으로 유학을 합니다. 엑서터 대학교로 가게 되고 98년부터는 대학 출강을 하고 2012년도 경찰대학교 정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중요한 날이죠. 2012년 12월달에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서 국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경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대 교수직을 정말 좋다는 그 자리를 스스로 사퇴하고 2015년 1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해가지고 문재인 영입원사 1호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정에서 51.4%로 당선이 됩니다.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예. 프로필을 딱 소개해 줬는데 고향은 TK고 직업은 경찰이고 이거 그냥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야 딱 맞는 거 같아요.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비슷한 그래요. 그냥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네 몇 이렇게 분이 볼 수 있는. 떠올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더민주 의원이 됐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국회 갔을 때도 그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당시 딱 가니까 가장 절 크게 반겨준 분들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 그 의원 식당에 다 같이 처음에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유재종 위원장님 뭐 그리고 그 윤재옥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앉으라고 저쪽 그 야당 쪽은 앉지 말고 여기 오라고 우리랑 같은 통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동질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근데 앞서 뭐 프로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12월이 그 운명의 어떤 순간이었죠. 저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분노. 국정은 이런 짓을 하면 돼. 그리고 우리 경찰이 아직까지도 권력의 신여야. 이것이 이제 저를 바꾼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당시 그 새누리당 쪽과 지지자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것은 박근혜 후보나 여당이 잘못이다 또는 국정원이 잘못이다라고 단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의혹이 있으니 이거 빨리 수사하자라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당 측에서 만약 이것이 음해라면 이거 진실을 밝혀서 야당 박살내고 후보 사퇴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같이 했었어요. 네. 근데 야당 쪽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네. 여당 쪽은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둑이 재발견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아, 그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건데 예. 그 경찰 출신이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2012년 대선 직전에 발표를 하는데 허위 발표를 합니다. 네, 12월 16일 네. 밤 11시. 그러니까 본인들은 조사를 해서 국정원이 다 댓글 달고 이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거짓말 한 거죠 대국민.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 경찰 출신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 같기도 할 텐데. 그때 제가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경찰 역사상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뭔가가 나와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방송사 자막에 두꺼운 글씨로 경찰, 국정원 여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해 이렇게 네. 딱 나왔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는 또 대선 코앞이라 예. 방송을 엄청나게 보셨다고요. 그렇죠. 그럼 반복해서 그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오는데 이 영향을 안 미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찰의 수원 사업이라고 하는 수사권 독립 네. 이런 거일 텐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 수사권 달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들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건너 갔다 그랬죠. 수사권 웃기지 마라. 당신들 포기해라.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러한 전후의 맥락을 충분히 이렇게 알 수가 없죠. 바쁜 경찰관들이 그걸 다 모르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고 설마 정말 국정원이 이런 짓을 하고 설마 경찰이 이것도 서울경찰청장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경찰관들이 저를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죠. 배신자다. 뭐 야당에서 뭘 약속받았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제가 그 제 제자로부터도 뭐 그 아주 쌍욕이 그래요? 담긴 문자도 받고 너 같은 놈한테 배웠다는 게 부끄럽다 이러기도 하고 정말 그때 저는 참담했습니다. 그 심적으로 당시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말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 영입 1호 인사신데 안철수 대표도 그때 영입 제안을 하셨다 그러는데 왜 문재인 그래요? 전 대표에게 오. 가셨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는 아니고요. 네. 안철수 지금의 대표가 훨씬 먼저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셨고 같이 만났고요. 한 2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눴었는데 왜냐고 물으신다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어요. 네. 근데 결혼 전에 다른 여성과 사귄 적도 있어요. 네. 그럼 왜 저 여성하고 안 하고 왜 아내하고 했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서. 여성을 그 여성을 비하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성격이 나랑 더 맞기 때문이지 어떤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어떤 점에 끌리셨어요? 별말 없었다 그러던데? 말이 별로 없고요. 그 큰 눈망울 아닙니까? 쌍꺼풀 큰 눈망울. 아니 그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흉내도 잘 못 제가 필요합니다. 예. 야당이 지금 힘듭니다. 뭐 이런 뭐 분열을 하고 있고요.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별 얘기도 안 하시면서 네. 근데 그냥 온몸으로 느껴진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구절절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 안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거물급 정치인들 몇 분을 또 만났어요. 네. 뭐 그 재보궐 선거 있을 때 뭐 있을 때마다 만나자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네. 대부분의 그 거물 정치인 분들은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분들은 대개 무엇인가를 내 거세요. 저 비례대표 한 3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죠. 네. 아니면 뭐 재보궐 선거 있을 때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어디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들을 때 저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분이 어떤 성매매라고 한다면 자신의 것을 그 돈을 받고 파는 그 느낌인데 나를 그렇게 뭔가의 그 조건에 판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정치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계산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다 확약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정치는 안 맞아 그러고
몇 번 그런 분들 만났다가 정치는 안 한다라고 선언까지 했었는데 SNS에. 근데 이분은 많이 다른 거예요. 문재인 뭘 이분은 걸지도 않았고. 거는 게 아니라 뭐 뜬금없이 그냥 도와달라는 말만 줄장하시고. 그래서 제가 표창원 의원이 영입되고 아마 다음 날인가 바로 기자하고 뭐 인터뷰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그때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네. 예. 2호 인재영, 3호 인재영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입당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대단한 거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참 이 사람들을 순진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뭘 모르네 뭘 그렇죠. 모르네. 왜냐하면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 마감 며칠 전까지도 공천 예. 못 받았어요. 예. 그렇죠. 갈 데가 지역구가 없어, 지역구가 없었어.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약속을 원래 안 했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도 그랬죠. 김병기 의원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 비대위원장님께서 김종인 대표? 김종인. 예 김종인 대표님 계실 때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특히 그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는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한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살아와라. 알아서 지역구 찾아서 경선 통과하고 네 자리 우뚝 찾아서라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대위원이고 그래서 또 저를 대단히 김종인 대표님 좋아하셔가지고 전략 공천 새로운 지역구 네. 신설 지역구에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정치 신인들 자기가 주변 머리 없어서 여기저기 가서 남의 그런 지역구 뺏기도 하고 뭐 경선에 도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데 그게 없었죠. 조응천, 김병기, 박주민 이런 사람들은 뭐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그 제가 막 가서 빨리 가서 지역구 찾으라고 그래도 뭐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상태였어요.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영입이 됐는데 지금의 대통령을 믿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대통령의 활동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지금 저야 뭐 120, 130 주고 싶죠. 네. 그래요? 예. 박성진 후보자 어떻게? 임명은 괜찮나요? 좀 주제를 넘어가. 다른 얘기 좀 하시죠. 우리 아이고 참 성격 이상한 분이네. 목 아프다고 안 했어요? 말 좀 줄이세요. 왜? 좋아 재밌어. 자, 저희 안드로메다 코너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표창원의 심리 분석. 오호호호. 그러니까 심리, 범죄 심리 전문가 입장에서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측근은 구속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까지 터진 MB 지금 어떤 심리 상태? 전전긍긍. 경제가 어렵다, 막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전긍긍 뭐 그럴 것 네, 같아요. 전전긍긍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자, 잊지 말자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멘붕 아닐까요? 멘붕. 멘붕, 예. 멘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순실은. 자, 다음은 우리가 결정권 가졌다. 자신감 충만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왜 그럴까요? 존재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결정권 가졌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자신이 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무적으로 대단히 미스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큰 거예요. 미스야. 아니, 그게 드러나야 되지. 본인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그렇지 얘기할 필요 거거든요. 전혀 없는데. 조급하셨던 거.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전략적 미스가 뭐냐면 어쨌든 헌재 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본인과 국민의당이 주도했다라고 네. 밝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호남에서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그럼 그다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에 또 부결된다면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가 떨어뜨렸다라고밖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지. 옆에 참모가 조금 없나요? 예,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엄청난 악플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당하고 우리 홍상희 기자도 지금 어이? 괜찮아요. 극복 방법 좀 저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극복 방법. 악플을 무적- 많이 예. 시달려봤잖아요. 그럼 무조건 버텨라. 힘이 됩니다. 뭐 답이 없습니다. 별로 힘안 될까?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보지 마. 예. 네, 안 보게 안 되더라고요. 그지요. 보게 돼 그게 있어요, 문제예요. 또. 그게. 예. 저는 곱씹어 봅니다. 새벽에 일나서라도 한 번씩 봐요.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악플에 좀 무감각할 줄 알았는데 되게 보고 싶어요. 아유. 넘어가죠. 예. 예. 자,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린 부산 여중생의 심리는요. 자포자기. 자포자기. 예.
지금 네. 뭐 관련해서 소년법 네. 개정도 주장하고 계셔서 뭐 유여해 의원도 허위 사실 얘기하시고 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벌주의가 능사하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께서는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킨 나를 만들고 싶냐라고 하셨기도 했고 진중권 교수도 모 프로그램에서 실망이다. 실망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어떤 소신이시고 네. 어떤 쪽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생각이신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제가 지금 11월에 종합적인 개정 안 세트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소년법뿐만 아니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 특례법, 아동학대 방지법, 학교폭력 대책법 이 연결되거든요, 모두가. 네. 그 법들을 다 고쳐서 실효성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부산이나 강릉 사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데 지금 당장에 제가 내놓은 것은 가장 강력한 처벌법이에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네. 개정. 그래서 유괴살인이나 성폭행살인 같은 정말 잔인무도한 특정 강력범죄 살인은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말도록 하자. 20년. 예, 지금은 20년까지인데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규정의 내용이 뭐냐면 사형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논리적 기결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만을 보시면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그런 미개한 나라가 되자는 말이냐라는 지적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야만스럽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그 엄벌주의자로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에 내놓을 이러한 종합적인 그 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거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30년 동안 범죄 문제를 그 천착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가 이어져 간지가 너무 뻔해요. 수십 년을 반복해온 거거든요. 네. 막 들끓고 일어났다가 쑥 없어지고 다시. 들끓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이걸 그럼 어떻게 매니지해 갈 거냐. 여기에 정면으로 그럼 민심의 소년법 폐지 26만 명 서명에 당신들이 틀렸어. 그러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걸 쓱 서핑하듯이 타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예, 당신들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같이 할게요 하면서 하지만 소년법 폐지 이건 아닙니다. 개정입니다. 그리고 개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소년법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연령 문제이고 네. 또 하나는 보호 처분이라는 거예요. 형사 처벌 대신에 청소년 어린이니까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 처분으로 정과에 남지 않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걸 하자. 그런데 현실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130명을 관리해야 돼. 절대로 그 130명이 어디서 그러면 8호부터 10호까지 세 가지 소년원 송치 6개월 미만 그다음에 1년 미만 그다음에 2년까지 요 세 가지 기간만 다른 소년원 송치가 거의 유일한 대안인데 소년원도 과밀해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그때는 좋은데 졸업을 하는 소년원을 나온 이후는 어떻게 할 거야? 조금 이따 또 돌아가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죠. 법도 문제지만 지금 부산하고 강릉 진짜 여중생 폭행 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처벌 강화는 뭐 지금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네. 예방 체계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관찰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거슬러 가자 보면 가정이죠, 그렇죠? 네. 가정이고 지금 그 영국의 범죄 심리 연구 동향은 뭐냐면 그 임신 기간 중 산모가 겪는 스트레스가 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예요. 특히 전전두엽에. 그리고 이후 출생 이후에 추적 조사를 20년, 30년 하면서 청소년 범죄부터 시작해서 잔혹, 강력, 흉악 범죄까지 어떠한 그 산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향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네. 근원 원인으로 가면은 산모의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국가적 지원 이렇게 가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당연히 장기적 체계적으로 예. 해야 되겠지만 당장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피해자들은 갑자기 자기한테 그런 강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검사의 기소유예 하고 다시 동네로 와서 자신을 겁박하고 이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 방금 장기적 해결 방법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번에 폭행당한 그 CCTV 영상 이런 거 보고 정말 끔찍했거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끌려가서 많이 맞았어요. 그 저를 정도 맞진 않지. 아무나 군대 저를 가서. 보면은 안 때릴 수 없다 그러더라. 구타 유발자처럼. 말을 근데 안 뭐 들으셨겠죠. 보일러실 이런 데 가서 한 맞고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맞은 것 같아. 아 정말요? 근데 시계 보면 5분이야.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 길거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맞은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는 동안. 음. 또 뭐 강릉 학생은 7시간 뭐 그렇죠. 동안 예, 폭행당하니까. 7시간 반. 예. 그러면 이렇게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뭐 장기적 해결 방법 이런 거 말고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둘 다죠. 둘 다이기도 하고 어쨌든 알려야 돼요. 누구한테라도.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 학교 폭력 신고 전화가 있어요. 117. 그 전화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건 본인을 위해서 마련된 그 제도와 장치들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경찰이나 부모나 주변 어른이나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맞았어요, 친구들이 나 괴롭혀요라고 했을 때 네가 잘못했겠지, 참아야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못 하는 거예요. 신고 못 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답은 신고하고 알리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여 주고 제대로 처리해 줄 준비가 우리가 어른들이 사회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답을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하고 강릉에서는 구속을 시켰습니다. 네. 여중생하고 17, 네. 16세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맞다라는 거죠.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를 해가지고 하면 본인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모든 범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특히 권력적 관계에 그렇죠. 있어서 자신보다 강하고 자신을 지배 통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군대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상급자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한 폭력은 예. 그 경찰 등 사법기관이 온다는 사실, 두 번째는 체포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는 위축되고 피해자는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어차피 얘네들은 처벌 못 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대강 대충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좌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가 경찰보다 더 강해 보이고 가해자가 사회보다 더 세 보이고 그래서 가해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뭐 아까 우리도 잠깐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뭐 일련의 사태 같은 경우도 봐도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많고 네. 일단 어쨌든 국민들이 경찰에 갖고 있는 불신이 꽤 큽니다. 네. 이걸 빨리 불식시켜야 뭐 수사권 독립에 대한 그런 것도 박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저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개혁을 위해서 경찰대를 폐지된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경찰대 하나의 출신이고 얘기네요. 예. 네. 경찰대 교수도 하셨으니까 이 얘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폐지 그리고 개방 미국 FBI 아카데미식 혹은 대학원으로의 전환 이런 모든 옵션들을 포함해서 반드시 경찰 내부와 국민이 수용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내놓겠다라고 제가 올렸어요. 이제는 시기가 됐습니다. 1981년 제1기 입학으로부터 지금 벌써 36년이 지났죠. 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2012년에 경찰대학 개혁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 세계 유사한 그런 경찰 교육 엘리트 양성 기관 또는 그런 것이 없는 나라의 예 이런 것들 모두 종합하고 우리나라의 상황 그래서 경찰대학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그 헌법재판소에 한번 그 위헌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경찰대학이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는 국가의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다.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찰대학이 헌법 위반이 아니면 존속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게 되려면 대체 불가능해야 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순경으로 들어와요. 대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찰대학에서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경찰관으로서 잘할 수 있는 뭐 윤리성, 도덕성, 용기, 정의감, 경찰의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개혁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상 경찰관 순경들이 볼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단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조금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4년
그것도 공짜로 국비로 다 다니고 경위로 그 높은 계급 달고 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경찰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당연히 또 경찰대학 지망생들 우리는 공정 경쟁, 공개 경쟁을 통해서 국가가 이미 마련해 놓은 곳을 들어가는데 왜 우리 보고 왜 뭐라 그래?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경찰대학을 들어와서 4년 동안 고생한 친구들도 자기가 같은 정도의 실력, 성적, 노력을 했다면 다른 더 좋은 대학교에 가서 뭐 4년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이후에 의사, 뭐 변호사, 판사 또는 대기업에 가고 더 재밌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봉급도 얼마 안 되고 일부만 높이 올라갈 뿐이지 한 60~70%는 총경까지는 못 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다 40대 50대 계급 정년으로 나오고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대학이 무조건 뭐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옹호할 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초기에 설립 목적은 많이 달성을 하기도 했고 시대도 변화했고 지금은 좀 개혁의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이 네. 대선 당시에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근데 그 댄스 때문에 또 당에서 경고를 얻었다고. 아, 그래요? 왜? 왜 춤추냐 뭐 이렇게. 왜 춤추냐? 그러니까 왜 춤추냐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선거전 막판에 갈수록 막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 보수층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의 또 표심을 잡아야 될 텐데 있을 수 있죠. 저처럼 뭐 천둥 벌거성이처럼 그냥 막 그 춤추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런 어르신분들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수렴한 고위 다선 이제 중진 의원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춤 좀 추지 말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춤을 배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좀 아니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아니 예능기가 네, 있으세요. 정말. 제가 워낙 저희 팟캐스트 독자분들 중에 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티즌 독자들의 질문 좀 받아봤어요. 예. 미리? 네. 하루에 SNS는 몇 시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SNS만 하시다가 혹시 일은 못 하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멀티태스킹. 걸까요? 예. 그리고 주로 이동 중에 다행히 국회의원 중에 하면서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특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려놔라 하는 소리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동 중에 제가 거의 그 SNS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네. 화장실 있을 때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SNS 포스팅을 하는데 실제 사용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짬짬이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박중민 의원과 함께 찍었던 과거 사진이 화제였는데 봤어요. 네. 왜 본인만 잘생긴 사진을 그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제 모습이 저는 탐탁지 않던데요. 아, 10년 전인데 네. 10년 전 사진인데 그때 저는 경찰대 교수였고 경찰 측을 대표해서 나왔고 그 사진이 경향신문사에서 네, 찍은 맞아요. 거예요. 네, 토론회? 예예. 네네. 그 지상 토론이죠. 네. 기사로 나가는 건데 박주민 그 당시 변호사는 민변 대표로 나와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네. 과거 백골단부터 시작해서 그 최루탄 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주민 변호사는 당시에 막 비판하고 저는 경찰을 대변하고 이런 상대로 만났던 거예요. 그때 찍힌 사진이에요. 지금도 교류하세요? 국회에서 두 분이? 제일 친하죠. 음. 제일 가깝고. 같이 팟캐스트도 하고 그랬어요. 아, 두 예. 분이서. 그러시구나. 신사와 거지. 신사와 거지예요? 제가 거지죠. 아니, 왜냐면 박주민 의원이 저보다 한데요? 부자예요, 진짜. 아 맞다. 저 너무 억울해요. 사람들이 자꾸 박주민 의원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예. 돌봐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는 말쑥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후원금도 항상 만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없어 보이니까 지난번에. 홍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공개 후 받은 문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자는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도끼 들고 올라간다. 아, 무서워. 자, 섬뜩하셨겠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 아 궁금하네요. 표창원 의원에게 초심이란 또 그동안 이제 정의를 강조해왔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며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정치에 녹여낼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마지막 질문 이게 많이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남은 질문이. 임기 동안 정치 어찌 할지. 와. 네. 아니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가 야단 많이 맞는데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 뭐 재선 삼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 생각하는 순간 정치는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해요. 이런 아사리 판에 이 국민 외면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내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 살 일은 이미 다 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가진 초심이란 거는 정치로 벌어먹고 살 생각하지 말자. 정치로 이익 볼 생각하지 말자. 정치를 하면서 힘과 권력을 갖겠다는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그만둬라. 그 마음으로 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임기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마지막에 엔딩곡을 항상 그 스페셜 게스트가 선정해 줍니다. 예. 어떤 곡을 오늘 준비하셨나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들 중에서 우리 이승환 형님. 네. 돈의 신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게 심의가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안 된다면 물어본다. 물어본다. 이유는 돈의 신은 아실 테고요. 그 지금 가장 큰 화두와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범법 행위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오해냐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걸 다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의 신이라는 노래가 중요하고 물어본다는 자기 자신이 아까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너 초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니?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모습 거울 들여다보렴. 혹시 비겁하게 네 자신 속에 숨는 거 아니냐? 혹시 후회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니? 늘 저를 돌아보고 싶어서 이 노래 대단히 좋아합니다. 앞소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돌아본다? 네. 물어본다? 물어본다? 네, 노래는 연말에. 우리 연말에 안드로메다 연말 콘서트가 있거든요. 정말요? 손님으로 나오주셔가지고 불러주세요. 이게 꼭 우리 불러주십시오. 저 YTN 라디오 높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너무 사랑해요. 오. 자꾸 이런 걸 하래. 뭐 연말 콘서트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아니야. 그리고 좋으네요. 아까 표현님께서 그 이승환 씨도 이렇게 섭외 같이. 말씀 합시다. 우리 여기 YTN 사옥 오픈 스튜디오에서 할 때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고맙습니다. 우리 저 담당 PD가 용기가 있네. 돈의 신 넣었답니다 지금. 와 대박. 네 들으면서 우리 표창원 의원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